있습니다. 오늘 김진아님께서 뉴스브런치 늘 감사히 청취하고 있다고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고요. 조혜숙님께서는 아침부터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죠. 온몸이 찌뿌둥해 커피 한 잔 타서 지금 정용실의 뉴스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저희가 시사를 얘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금 뭐 격리되어 있는 군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 하는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폭로가 잇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또 육군 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분노의 식판 인증샷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아들이 없지만은 군대 보낸 분들 진짜 화가 날 만한 기사인데 이 18일 날 페이스북에 그 자신을 51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네. 이 장병이 휴가를 갔다 와서 격리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딱 봐도 매우 부실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실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 어떤 폭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장병들이 열악한 격리시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이런 데 격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용변 보는 시간까지 정해져 가지고 그런 좀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난 지 열흘 만인데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격리시설, 장병들 격리시설 전수조사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도 지금 일선 부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28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예. 모처럼 참 여야가 단결해서 한 목소리로 똑같이 거세게 비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타를 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이따구로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네. 심하게 얘기를 했고 차라리 그 식비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식비 좀 인상해가지고 제대로 먹여라. 못 먹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병사들 봉급은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런데 급식 단가가 매우 약하다. 한 끼에 2,930원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급식비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 끼 해가지고 10,000원도 안 되는데 이것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병사들의 급식의 질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샤인머스켓도 뭐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를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인데 갑자기 이게 무색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고요.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지난해 10월부터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나왔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라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군에서 이번에 뭐 전면 재검토하고 사과했는데 예. 땡질식으로 내놓지 말고 좀 이번 기회에 장병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죠.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한 몫으로 좀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낸 만큼 장병들의 급식비 예산은 좀 올려야겠죠. 현장에서 적은 돈으로 뭐 좋은 질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이 차원은 빨리 국회에서 좀 해결을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지금부터라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나왔던 이라던가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참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군에서 식사할 사람이 120명인데 햄버거 빵이 60개만 지급이 됐답니다. 그럼 반은 맛이 어떻게 나눠 하나요? 먹었다 하죠. 치사병들이 일일이 닭을 뜯어서 반쪽짜리 햄버거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나오는데 참 국방 예산이 5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작 장병들이 먹는 게 이렇게 부실하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방역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거는 장병들도 뭐 대부분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고 예. 내가 자가격리니까 특별히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이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옛날에 더 고생해서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군의 특수성상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올 정도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세심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군에서 계속 그냥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야당 의원의 지적처럼 전수조사해서 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자가격리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동안에요. 군대 간 이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참았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부모님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지냈다가 힘들게 나갔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불만이 높아지니까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였냐면 선호하는 메뉴, 좋아하는 메뉴를 10g에서 20g 추가 배식하겠다. 요만큼이에요. 그거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식재료 정량 청구 확인을 위해서 저울을 비치한다. 이거는 정말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땜질식 이야기이고 또 이런 부실한 급식을 외부에 제보한 병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5일간 휴가를 삭감당했다. 이거 굉장히 큰 불이익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확히 좀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병사 급여도 올라갔어요. 최저임금 수준은 올라가고 이거는 좋아요. 그리고 뭐 현역병 단체 보험도 또 들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얘기하면서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이게 모토예요. 강한 안보, 책임 국방 하려면 우리 병사들이 잘 먹어야 되고 사기가 진작에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국방비 중에 전력 운영비가 33조가 넘어가는데 네. 이 돈이 바로 병사들이 먹고 자고 입는 다 들어가는 돈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왜 이런 부실한 식판이 가느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군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해군 분들이 이제 일부 부대가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젊은 장병들이 쭉 내리는데 하나씩 손에 예전에 어머님들이 쓰시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내리더라. 그 이유가 해군은 특수성상 샤워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해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물기가 오래 배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샤워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뭐 군 장병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장병들이 굉장히 특수 상황을 감당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힘들게 거거든요. 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장 큰 고민 1위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애 문제였다고 합니다. 내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피부 관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군인은 모든 걸 희생해야 되고 정신력으로 어려운 걸 감당해야 되고 사생활은 벌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장병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정신 상담도 좀 많이 돼야 되고요. 저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말씀해 주셨듯이 외출이 지금 제한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녀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제 좀 더 다른데요. 남성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김진아님께서는 교도소 식단이 군대 식단보다 나으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족하지 문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또 유튜브로도 써니스카이님께서는 병사들 급식의 질은 급식비를 어떤 절차로 실비 지급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식단에 분명히 부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여성분들께서는 조혜숙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위해주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에 사진 보고 조작한 건 줄 알고 놀랐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소미님께서는 자식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통탄할 노릇이다 이렇게 쓰시기도 했고요. 자,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스토킹 관련된 뉴스인데요. 스토킹 피해자를
17개 보호시설에서 2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이 이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우리도 저희도 이제 지적을 했었고요. 이것을 반영한 조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검토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예,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처벌이 강력하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법은 10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스토킹이 과연 그 기간 안에 멈출 것인가? 그렇죠. 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건데요. 여가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일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부 시설들이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도 이런 시설에 머무르면서 뭐 숙식도 제공을 받고 상담받고 법률 지원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성 긴급전화 1366 안에 긴급 피난처가 있거든요. 전국에 예. 18곳이에요. 근데 사실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곳을 포함을 해서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까지 한 117곳에서 최장 2년까지 머무르면서 네.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여가부가 이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입장은 이제 밝히기는 했는데 이것이 정말 뭐 이제 일단은 시작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를 조금 제안을 해 주시죠. 이 스토킹 처벌법이 1999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어요. 예. 그랬다가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다가 이번에 22년 만에 갑자기 통과가 된 이유가 뭐냐. 네. 지난번에 스토킹을 하다가 새 살인을. 모녀를 살인한 이 사건이 있으면서 그 다음 날 바로 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네. 이렇게 급하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나 지원이 빠져 있고 스토킹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이 마련되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해자 처벌을 법무부와 경찰이 맡고요. 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여가부가 맡는 식으로 이원화해놨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과연 여가부 혼자의 힘으로 지원과 역량과 능력이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적인 차원의 범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반의사 불벌죄 이 조항은 꼭 손봐야 된다.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에 벌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자나 가족들을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위험한 항목이다. 예. 또 하나는 뭐냐. 스토킹에 대해서 첫 스토킹만으로 범죄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두 번, 세 번 하면서 공포감을 느껴야지 되는데 이거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할 수가 있고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 빨리 처치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 가해자가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아쉽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주요 거점이라던가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센터를 제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피해자들이 여기 피해 있는 걸 알고 가해자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거나 네. 또는 긴급전화가 오면 이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거의 불침번을 쓰면서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연락이 안 돼서 이곳에 연락을 오면은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조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책임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이분들이 다급하기 때문에. 예,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구해주나 이런 마음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일만 해도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돌봐준다라는 그 자체도 것은 힘들죠. 정신적, 육체적 예. 굉장한 노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센터에 있는 인력의 고충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소진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가부에서 과거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돌봄이 제공이 되려면 그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의 소진되지 않는 것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범정부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우리 보통 부처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이라던가 어떤 뭐 정책에 있어서의 이런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보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 또 실질적인 대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 스토킹 피해자들도요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긴급 피난소가 마련되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사라지면 가족들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죠. 저도 그 가족 안전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그래서 되나.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가 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전 센터의 안전 부분도 과연 그 안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력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도 들고요. 사실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성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대처 방법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이 장애인 날에도 그랬고 이 취약계층을 위한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이제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서울시가 지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걸 이제 폐지한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정부에서 2020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022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시부터라도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양 의무제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부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총관계인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 서류상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급 기준을 매길 때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없애고 기준을 소득이라던가 재산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상이고요. 이하고요. 재산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300명의 서울 시민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 제외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다가 어쨌든 편입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발을 떼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가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분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벌써 그 75살 이상 노인에게 먼저 이걸 폐지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추가로 2,300명이 지원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왜 모자 사건 한번 방송했죠. 지적 장애를 가지는 30대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하고 한참 있다가 그 이후에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었던 게. 그 60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게 뭐냐면 이혼한 전 남편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부양 의무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지적 장애인 아들과 이 노모가 어떤 그 국가로부터의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2022년부터 이 부양 의무제 제도를 다 폐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재정 상태라든가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동안이라도 좀 정부 차원에서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인 비율이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데 인구는 적다. 이런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부양 의무할 사람,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세수는 별로 없는데 부양을 해야 될 사람 너무 많은 이런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예. 뭐 군 단위에 가면은 뭐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빨리 하면 좋은데 이걸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복지를 안전 그물망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을 빠져나가지 헛디뎌서 않도록. 떨어졌을 때 네. 최소한 추락하지 않게 그물망을 만든다는 건데 이 그물이 듬성듬성하다면 이것을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할 때 촘촘하게 하자라는 것은 정말 기왕 그물망 만드는 거 떨어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그물망 사이에 구멍이 난다라는 지적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그물망 촘촘해지도록 많이 보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부양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 부양에 대해서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옅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제라는 거는 사실 혈연에 기초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제 구하라법 얘기했습니다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물보다 약한 피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엄연히 생활하면서도 노모나 노부를 모시지 않는 부양도 하고 싶어도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아쉬운 소식을 끝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뉴스브런치 첫 방송부터 지금 1년 8개월 정도를 함께한 송문희 박사님과 방송의 마지막 날인데 청취자 여러분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셔야죠. 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2019년 9월에 첫 런칭을 해서 네. 1년 8개월이 정말 화살처럼 흘렀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 한 팀이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서 시간 가는 걸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 아나운서님 든든한 울타리 역할 해주셨고 열심히 하는 전평론가님 일당백인 김진희 작가님 그동안 네 분의 PD님 모두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제가 TV평론부터 시작해서 정치평론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라디오는 스며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양심 한 스푼, 진정성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건 온전히 저의 몫인 것이고 우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또 달려와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픽 전혜연 교수 또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